그리고 신동욱 총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자, 인사.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지금 머리는 무척이나 아픕니다. 마치 머리가 깨어질 듯한 느낌 아시죠? 시인이야 뭐야.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참이 거짓이 될 수가 없고 거짓이 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조합인데 저까지 껴봐요. 진짜 기괴한 조합이에요, 이거는. 우리 엄청 친해요. 한 굉장히 10년 됐죠. 제가 사실은 김우준 총수하고 주진우 기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인이라도 저를 신청하면은 난 어떻게 할까? 숨을까 아니면은 용기를 낼까? 그런데 고맙게도 정인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청원 서명 운동 하셨죠. 저도 청원 서명 운동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 12시 넘어서 두 분이 그 무죄를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주진우 기자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 감사, 수고.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쓰면은 누군가가 감청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사건을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2011년, 대선 1년 전이에요. 2011년 9월 5일 날 벌어집니다. 유경재단을 놓고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3형제 간에 오랜 분쟁이 있어 왔어요. 거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이 분쟁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어깨 역할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인 박용철 씨예요. 박용철 씨는 지금 말씀드린 어깨 역할을 하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일가들이 앉아있을 때 바로 뒷줄에 앉을 만큼 이분이에요. 오촌이니까 가까운 분이었어요. 어깨 역할을 했고, 어깨 역할을 했다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양쪽이 부딪힐 때, 폭력 사태가 났을 때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을 살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의 사촌인 박용수 씨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분은 이렇게 산에서 자살을 했다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둘이 술 마시다가 돈 문제 때문에 동생 박용수 씨가 사촌형 박용철을 칼로 찌르고 망치로 때리고 해서 난자해서 살해하고, 본인은 새벽에 야밤에 사실은 불도 없는 산을 2시간을 타서 거기서 목을 메고 이런 식으로 수건을 덮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경찰에 결론 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건이. 2011년 9월 6일 5시에 사체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근데 6일 날 오후에 경찰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경찰은 목을 맨 박 씨에게서 흉기가 발견된 점과 CCTV 등을 미뤄볼 때 자살로 추정되는 박 씨가 피살된 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상의 수사 결과 발표를 사체를 찾은 지 몇 시간 만에 냅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살해를 했다고 한 박용수 씨입니다. 살해를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전과가 없습니다. 167에 73kg입니다. 저기 누워 있었던 아까 박용철 씨는 176에 105kg, 유도 선수 출신의 거구입니다. 근데 그분을 혼자서 제압하고 차 밖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 거구를 끈 흔적도 없고 옮긴 흔적도 없습니다. 피가 났으면 끌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흔적이 없어요. 가뿐히 들어서 거기다 놨습니다. 자살한 박용수 씨의 위에서 녹지 않은 알약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정장제, 이른바 설사약입니다. 자살하기
30분 전으로 추정되는데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자살하기 30분 전에 설사약을 복용했습니다. 자살을 하러 가는 거리가 2시간 정도 거리는 거리이고 암벽 등반이 필요한 거리입니다. 야밤에. 그리고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 저도 살인사건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가장 이상한 유서입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유서대로 절대 땅에 묻지 않고 바로 화장했습니다. 이 필적에 대해서 국과수에 검증을 했는데 이게 박용수 씨가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혈흔이 나온 칼에서 그리고 망치에서, 망치는 없었고요. 칼, 망치 모든 그런 도구에서 박용수 씨의 지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자기가 자살을 할 거면 사형하고 나서 지문을 지울 리가 없잖아요. 곧 자살할 사람인데. 자, 그리고 아까 목을 맨 박용수 씨가 수건을 위에다 걸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재판에 나온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러 가는 중에 땀을 닦았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박용수 씨의 등에서 시반, 그러니까 죽었을 때 피가 어떻게 고입니다. 시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목을 맨 사람한테는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박용수 씨는 시반이 등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목을 맨 박용수 씨가 상당 기간 죽은 뒤 누워 있다가 목을 맸다는 이런 의학적인 가설도 가능합니다. 칼질, 망치질이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네, V자, X자 난자를 했습니다. 박용수 씨는 전과도 없고요. 사람을 하나 때릴 수도 없는 아주 호리호리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둘 사이에 굉장히 절친하다고 했었어요. 박용수 씨와 박용철 씨가 술을 먹었다고 하는 1차 술자리 장소 스텝바는 없는 술집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치를 찾았는데 없어요. 스텝바라는 데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찰에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리기사의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경찰이 CCTV를 분석해서 지금 수사에 나섰다고 했는데 경찰에는 CCTV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발표로는 둘 사이에 돈 문제가 발생해서 다투다가 죽였다고 그렇게 발표됐거든요. 두 사람과에는 금전거래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박영수 하나만 보내지 박영수도 같이 보냈냐? 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점프가 아니냐? 그렇지 않죠. 전혀. 네. 왜냐하면 우리도 몰랐어요. 이 둘이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친한. 집안 사람들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고 흉금을 틀어놓고 또 서운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해결해주는 그런 사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그러니까 한쪽은 몸을 쓰고 한쪽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둘이 죽이 잘 맞는 친척들도 그래요. 너무 친했기 때문에 둘 죽일 일이 없다고. 가족들도 다 그 얘기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경찰은 둘이 사이가 나빠서 돈 때문에 죽였다고 발표됐고 누구도 그거를 가족들도 나서서 반론하지 않아요. 네. 부인, 동생 다 모여서 얘기하는 말이 두 분은 사이가 좋으셨어요. 얘기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황모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황모 씨는 살해된 박용철 씨의 오른팔이었고요. 아버지는 조직폭력배 출신이었고요. 네. 그분은 짱구파의 보스였습니다. 웃기지만 하여튼 짱구파의 보스였어요. 그 어깨죠, 그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야지 하고 열심히 찾았더니 통수증이 있었단 말이야. 증인 신청을 우리가 했어요, 법원에다가. 우리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 찾아달라고 결국 했더니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사망했어요. 사망. 이분이 우리는 죽은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신청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사람 죽었구나. 이 사건 관련해서 주요한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이 살인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이 있어요. 발단이 된 사건이 바로 신동욱 씨입니다.
발당이 된 사건. 여기서부터 등장하시는데 유경재단이라고 아시죠? 유경재단은 박근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박근혜 씨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하고 유경재단에서 살고 있었죠. 옹기종기. 그러다 박지만 씨가 갑자기 박근혜 씨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유경재단을 뺏기 위해서 격렬한 싸움이 시작돼요. 조폭을 동원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죠. 시작됐습니다. 2007년도에 격렬하게 싸우던 와중에 그 폭풍 같은 때에 잠깐만 거기서부터 본인이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 죽은 조카로부터 2007년 6월경에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박근혜 캠프에서 중국의 재경부 장관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 일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가서 무슨 일을 겪으셨어요? 청도로 갔는데 비행기는 위하이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데가 위하이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하이 공항에서 3시간 반을 달리는 동안에 중간 지점에 가니까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로 드셔야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회를 먹고 싶소. 그 간 곳이 청도시 위청구에 있는 부산 횟집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대리석 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아주 낡은 자경을 타고 나왔는데 머리는 깍두기. 전형적인 그 살기가 어려지는 그 조폭. 그 사마페라고 중국에 조폭이 있었는데 그 중국 현지 조폭들이 웨이하이에서 청도까지 에스코트를 했고요. 저녁과 술자리에 그 사람들이 동행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국에 했습니다. 조카가. 그러면서 얘기가 회장님 박 부장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박 사장 아닌가? 내 조카가? 박 부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도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그 사마페 두목 네. 그분에게 전화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장은 중국말을 할 수 아는 사람입니다. 난 무슨 말인지 들을 길이 없지요. 근데 아마 그게 빨리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뭐 이런 것 같아 내 감으로는. 두 번째 술집을 갑니다. 술집을. 회를 먹고 그 다음에 그 가라오케 같은 룸사롱 같은 술집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픈된 공간이었고 룸은 안에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가져온 이 사람은 맥주를 박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건바이 이러니까 계속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조직 폭력 보스의 또 똘마니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이거 안 마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갑자기 테이블을 보니까 옆에 있던 아가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500ml 페트병 있죠. 우리 저기 생수병. 그 병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스트로브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 안에서 연기가 이렇게 하얀 연기가 막 피어올라요. 그런데 그 술집 여성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흡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거 마약 아니야? 생각했죠. 마치 우리 그 저기 영화 속에서 봤던. 그리고 옆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옆에 그 삼합에 오야봉이 있었어요. 제 옆에. 근데 이 사람은 은박지에다가 소금, 굵은 소금 있죠? 굵은 소금. 굵은 소금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라이터를 있죠? 우리 저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불로 이렇게 이렇게 가열을 해요. 그러면서 코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함정이다. 이건 마약이야. 여기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난 여기서 또 당하겠어.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런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거기 술집에서 동석에 있던 아가씨들이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함정이라고 난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씨 보고 저는 난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똑똑 들려요. 중국 공안들이었습니다. 마약 단속하러 온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마약하고 여자, 성매매였어요. 매춘하고. 근데 그 아가씨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나간 걸 내가 보고 갑자기 걱정되잖아, 이제 내 일행들이. 그래서 조카방에 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호텔에 분명히 방에 들어간 걸 난 확인했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불이 틀어져 있거나 수건이 틀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제 스스로 걸어서 어딜 갔겠어요? 제 스스로 걸어서 파출소를 찾아갑니다. 파출소에서 가니까 그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내 방에 들어왔던. 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약을 했는데 뭘 가져왔냐면은 검정색 비닐봉지에다가 술집에서 있던 스토로브에 꽂은 이 페트병이 있죠.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시 호텔로 보내준 겁니다. 근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구토가 심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도 제가 그렇게 오바이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런데 나의 일행들이 없으니까 중국 업체 명함을 하나 받았잖아요. 대리석 회사. 대리사 회장. 그럼 매니저 보고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달라고. 근데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그 남자 매니저를 또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날 때리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 이제 나 혼자 있고 오바이트를 몸은 많이 지치는데 이 사람이 와서 때리는 거예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두 남자가 와가지고 팔을 부축을 하는데, 이게 우리 호텔 서비스라는 게 최상의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거의 짐짝 취급하듯이, 얘들도 공작원? 뭐 이런 거죠, 느낌이.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이 어디냐고. 내 방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일부러 왼쪽 방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가 내가 묵었던 방이야. 그 방은 조카 방이죠. 그러니까 그 방에다 넣어준 겁니다. 결론은 탈출이다. 근데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죠. 왜냐면 내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커튼을 탁 열었어요, 제가. 커튼을 열면서 동선을 살펴보니까 통유리가 있는데 왜 함기구에 요만한 문이 하나 달렸지요? 이렇게 여는 거 있죠? 이렇게 여는 거. 여기서 톡 떨어지면 연회장 2층이 되겠죠, 그죠? 2층 옥상이 톡 넓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 다치고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을 벗고 팬티와 러닝화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지갑과 패스포드는 뺏겼으니까 지갑만 챙긴 거예요. 그리고 널찍어서 그다음 뛰어서 가는데 옥상에서 내려가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철대문이.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박용철 씨와 같이 갔던 김아무개 씨를 직접 만나서 취재했어요. 근데 그때 마약 파티 같은 것도 있었고요. 신동욱 총재에 대한 살해 위협이나 그런 상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병원에도 갔었습니다. 제가 위해하고 청도에 있는 중국 깡패한테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영사가 이제 들어와요. 하여튼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영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 신동욱 씨 어디 있어? 아, 말이야, 당신 한국 사람 망신 다 시키고 말이야. 당신 마약 먹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기가 되는 분. 그러니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넌 가짜야. 너들 그들과 한 패지라고 합니다. 아니, 전 영사입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보여다오. 신분증 없습니다. 명함 있습니다. 그 명함을 줍니다. 중국에서 가짜가 판치는 나라에서 이 명함을 믿으라고. 난 믿을 수가 없어. 다른 것도 없어? 이러니까 패스포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권. 내 여권하고 당신 여권을 비교하자. 한국 사람이니까. 두 개 맞춰가지고 같으면 인정해주마. 그런데 김 영사의 여권은 왜 우리 복사하면은 왜 이렇게 까만 거 있는 게 묻죠? 복사한 느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경재단의 분쟁 중에 박근영 씨 편에서 싸우는 박근영 씨의 남편을 제거하면 이 분쟁을 간단히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박근영 씨 혼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방식이 처음에는 아마 마약을 통해서 중국에서 붙잡히고 거기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패했고 눈치를 채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호텔에 있는 한패였겠죠 아마? 두드려 펴서 방에 가둔 것이고, 근데 도망 나온 거죠. 옷을 벗고 도망 나와서
뭐 잠깐 얘기도 했지만 가짜 영사든 진짜 영사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간신히 돌아온 다음부터 이제 이 유경재단은 최태민 씨 일가가 조종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해코지해서 죽이려고 했고 이런 글을 막 쓰기 시작해요. 인터넷에. 신동욱 씨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서류도 받고 본인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단 믿어주지는 않으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조카가 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박용철 씨요. 그러니까 저는 탑골공원에서 막걸리를 지금 거의 10년 차 마시고 있으니까 고모부 오늘도 탑골공원 가시죠? 아 그런데요. 화장실 다녀오시면은 막걸리가 따진 막걸리는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그 피 같은 막걸리를 왜 버려? 얘들이 자급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약 타시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대가 자수를 하러 간답니다. 나 마약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혼자 했어요? 아니요. 저 신동욱 총재가 함께 했어요. 어디서요? 막걸리집에서요. 그러면 경찰이 저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체포해서 소변검사, 모발검사 해서 마약 나오면 전 마약공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마약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돼서 기본적으로 갇힙니다. 같이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 있던 증인들이 막 나옵니다. 그중에 당연히 같이 갔던 박영철 씨도 등장하는 거죠. 사망한 박영철 씨가 저쪽편의 증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춘상 씨라고 사실은 문고리 4인방으로 불렀고 맏형 역할을 했던 이춘상 씨도 나와요. 이분도 사망했어요. 주요 증인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재원, 당신 대변인이었고 나중에 수석도 했죠. 이 양반 많이 보셨죠? 정무수석까지 했던 이 양반은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하냐면 박근혜는 2004년 이후 최태민 목사의 친척들과 완전히 단절하여 전혀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등등 친인척들이 유경재단을 차지하려고 폭력사건을 사주한 사실도 없었지요라고 물으니까 없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 최태민 일가와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유경재단 관련 폭력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양반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의 증언들을 해요. 신동욱 총재가 그때 막 하죠. 아무도 안 믿어줬지만. 뭐 최태민 일가가 유경재단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경재단과 관련된 폭력행위들은 그들이 사주하고 있다. 박용철의 증언은 뭐였습니까? 같이 가기는 갔다? 박용철은 같이 가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신동욱 총재를 계속 비난하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변심을 합니다. 변심. 그때는 왜 변심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변심을 조금씩 해요. 죽이려고 중국에 데려간 거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박용철은 박근혜 박지만 쪽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박근영 씨를 다 몰아냈습니다. 몰아냈기 때문에 큰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폭력 사태 이후에 어린이 공원의 관장을 자기가 했어요. 그러다가 조폭 출신이 어린이 관장을. 네.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린이 회관 관장. 어린이 회관. 그러다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핵심부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묘하게 입장이 변화합니다. 원래 이제 폭력 사태 때는 자기가 앞장을 서서 어깨 노릇을 했는데 사태가 진정되고 나니까 자기 역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섭섭했나 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쥐고 있다고 하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박지만 회장이 신동욱 총재를 죽이라고 했다. 그 명령을 내가 이 기록으로 통화 녹취로 가지고 있고 그 녹취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이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캐나다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적이 된 거죠.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녹취록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누구를 고소했습니까? 그 사실을 박용철이 2010년 9월 1일 날 법정 증언을 합니다. 네.
법정 증언 기록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박용철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입니다. 2010년 9월 1일 날 박용철 씨가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이죠. 정용희 비서실장이 나에게 박지만 회장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증인이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근데 여기서 죽이란 말은 그런 네. 말은 안 했어요. 테이프라고도 할 것도 없고 증인이 핸드폰에 녹음해 놓은 것을 핸드폰을 바꿔서 캐나다에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뜻이다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법정에서. 굉장한 입장 변화죠. 그 법정 9월 1일 정인 신문 조서를 보면은 박용철이 3번에 걸쳐서 인정합니다.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박지만 회장은 나를 무고로 걸 게 아니라 비서실장을 고소해야 되고 박용철을 고소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법정 증언 기록을 가지고 저는 고소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 기록을 봐라. 나를 죽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죽이라고 자기가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박용철 씨나 다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면 박지만 씨는 박용철 씨를 고소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이 얘기를 하신 거고. 자, 이 재판은 엄청난 양의 분량의 증언들이 오갔기 때문에 요약하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입장이 변한 거예요. 박용철 씨의 입장이 변했고, 박용철 씨는 나중에 취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긴 하지만, 여하간 아마도 그 변화된 입장을 가지고 저쪽에서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했겠죠. 그런 압박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죽은 거예요. 박용철 행동대장의 입장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 변화가 있으니까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2011년 9월에 증인으로 한 번 다시 박용철을 요청합니다. 조성래 변호사가. 신동욱 총재 변호사가 이거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거기 법정에 나오기 직전에 죽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9월 27일 날 재판에 나오기로 했었습니다. 박용철 씨는. 근데 9월 6일 날 새벽에 살해당했습니다. 박용철 씨는 항상 자기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주니어 그 유도 대표까지 한 그 거구인 사람이고 조폭 보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재판에 나올 때조차 보디가드를 4명의 데려왔어요. 보디가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당하셨어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라고 주장한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옥에 갈 뻔한 것이고 네네. 저랑 주진우가 저희가 이상하다고 주장해서 재판을 받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끌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이상하다고 한 이유로. 그런데 이 빈 구석을 메꾸는 스토리가 저랑 주진우가 두바이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이제 아기는 다 맞았어요. 아기는 다 맞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언젠가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최태민 목사가 유경재단을 차지하고 돈을 뺏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최태민 일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돈을 관리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반복돼서 이제 보도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된 예를 들어서 신동욱 씨를 어깨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버린다든가 또는 거기 깡패와 한센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동원된 아주 처참한 폭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족 간에. 네. 그런데 이 폭력은 누가 그러면 관리하고 동원하고 사주하고 한 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렇게 최태민 일가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했고 신동욱 총재 재판에 저분은 매일 방청석에 와 있었어요. 집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이게 지금 최근의 기사예요. 최근의 기사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오촌 사건 때 이 사람 위증한 거 아니냐고. 왜냐면 앞에 주의한 두 사람은 죽었어요. 이 사람 여권에서 김 전 수석이 박 대통령 주의 인적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말하는데도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합니다.
몰랐다고 하는데, 자, 지금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돈 말고, 돈은 알겠어. 최태민 일가 관리했던 건. 그럼 폭력은 누가 관리했느냐? 2007년도에 유경재단 이사장인 박근영 씨를 내몰기 위해서 박지만 쪽에서 계속 조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박근영 씨도 조폭을 샀어요. 그래서 조폭끼리 계속 싸우다가 이 싸움이 정리됩니다. 계속 조폭 대 조폭으로 싸우다가 이 싸움을 정리한 게 결국은 이 박근영 당시 이사장을 그때 동원된 한센인이 목사를 자꾸 끌어냅니다. 저때 저 자리에 있었던 조직폭력배를 제가 만났는데 자기가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요. 그냥 끌려 나왔습니다. 다. 제가 최초로 박근혜 그 당시 대표, 지금의 대통령의 미니 홈피 올린 최초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올렸을 때 과연 그분은 어떤 반응일까? 그런데 그게 삭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속 삭제됐습니까? 예. 저 사진 때문에 제가 고소를 당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병 환자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제보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지한 거예요. 유경재단을. 긴 조폭들의 싸움 끝에. 그걸 정리하는데 그 정리 이제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후로 한센인 이 나병 환자 행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저기 유경수 여사가 한센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대요. 이런 사진은 굉장히 많은데 항상 이분이 등장하네요. 동시에. 여기 이정현 보이죠? 이정현 대표 여기 보이죠? 그 당시에는 서열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당직자였고요. 네. 근데 요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요분이 항상 이런 행사 옆에 계세요. 이런 행사 보면 이분이 항상 옆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무성 나오잖아요 여기? 네.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2007년 11월 28일입니다. 정확하게 보름 뒤에 그게 중요합니다. 예. 일단 성공한 거예요. 성공 파티랑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예. 뭐 한센인의 후원의 밤이나 한센인의 가족의 밤이니 뭐 소록도 방문하니 계속 할 때 이분 항상 제일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결국은 비례대표 2번이 됩니다. 2008년에 남자 1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과가 12개였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고스톱 치다가 자기 사돈 최아무개 씨를 두드려 펴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이 전과 기록이 누락됩니다. 비례대표를 신청할 때. 근데 그게 나중에 들켜요. 들켜서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다가 결국 이 사람 감옥 갑니다.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되고.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뭐 돈 먹은 거, 돈 받은 거 막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옥을 가긴 가요. 이분이 당시 한센인들이 투입된 그 작전을 지휘한 총책입니다. 총책임자. 네. 저도 그 당시 그분에게 맞았습니다. 총책임자였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가 궁금해왔던 것은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튀어나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결국은 비례 2번을 먹었냐 이거야. 오랫동안 저희가 궁금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실 게 있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추적하다 보니까 아주 공통적인 재미라는 이름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나를 괴롭히고 우리 아내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 성씨가 말이죠. 임씨, 정씨, 최씨가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임씨는 최순실의 최순실의 어머니가 임선희씨입니다. 묘하게 겹쳐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네. 최태민의 일가가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재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폭력도 관리했어요. 기본적으로. 폭력도 관리했고 그 폭력 관리 중에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들이 이런 사건들을 취재해가면서 만나는 죽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했다고 내가 말할 근거는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들은 이야기를 많이 있죠. 증언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가지 나가보면 박정희 생가보존회장이란 이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알려진
박정희 대통령의 후배예요. 진짜 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려진. 제가 저분을 만났을 때 박근혜한테 그네는 그랬습니다. 2008년 3월 26일 날 갑자기 이분이 피살을 당합니다. 피살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느냐? 그 피살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가고 선거 직전이었고요. 일정을 다 취소하고 빈소를 찾아서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때가 언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집권 직후에 첫 총선에서 소위 친박 학살이 일어나서 친박 연대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그 공천에서 탈락자들이 뭉쳐서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부산 지역과 대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15명이 그때 선거를 할 고 무렵입니다. 고 무렵인데 3월 26일에 이분이 사망을 하는데 어떻게 사망을 하냐면 3월 26일 당일날 찍힌 사진이에요. 정신 이상자라고 판명이 됐다고 보도된 강암옥 씨는 27살이고요. 김지학 씨는 8순입니다. 근데 집에 생가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서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체육복 차림으로 왔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옷이 더럽다면서 갑자기 옷을 벗어요. 그리고 나서 쓰레기통에 옷을 버리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랬더니 김지학 씨가 너 뭐하냐고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랬더니 마구 때리고 옷을 벗은 옷으로 몸을 결박한 후에 호미로 찍어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잡힙니다. 골 때리는 사건이거든요. 이 무슨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다 있냐 하고 크게 화제가 되는데 이날이 언제냐 죽은 날이 당시 총선 공식 선거일 하루 전날이야. 하루 전날. 총선 하루 전은 아니죠. 공식 선거. 아니, 총선 선거운동. 선거운동 시작한 하루 전이에요. 그래서 선거운동 시작을 이걸로 합니다. 첫날. 선거운동을 못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유족한테 와서 빈소를 지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대구 TK 지역에 어떤 보도들이 쏟아지냐면 피살 사건 박풍 최대 변수가 된다. 이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죽이기. 당시 이제 이명박이 박근혜를 죽인다. 그래서 친박들을 다 잘라내고 친박 학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서 우리는 친박 연대를 한다. 그럴 때인데 뭐랑 연결하고 있냐면 정치권에서 박근혜 죽이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이죠. 박풍이란 단어로 포장이 돼요. 이게 친박 연대의 사람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죽이기하고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박근혜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생가 지킴이를 죽이냐고. 근데 그렇게 연결해요. 연결을 실제로 하고 박풍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죽인 이유가 박풍을 차단하기 위한 거래. 그런데 실제로 언론 보도는 그것 때문에 박풍이 일어나고 있대. 우리 박근혜가 당했다는 거예요. 이 동네의 정서는 그 이명박의 한나라당 측이죠. 여기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사건이 벌어서 난감하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측의 의원들이 거기 가서 막 절을 해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응? 동네 사람들이 니네들이 박근혜 괴롭힌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도 죽인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용돼요. 희한하게 선거에서. 그러면서 박풍 확산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막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그 지역지에서. 그리고 이게 선거를 끝난 다음에 평가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보존회장의 피살 사건으로 불어닥친 박풍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왜? 100% 다 당선됐거든요. 여기서 이 동네에서.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 사건이 대단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연대 후보들을 다 살린 사건으로 인정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진상을 규명하라고 막 외쳤는데 그 살해한 강 씨는 정신 이상자일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요. 2년제 전문대를 나와서 성실하게 에어컨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소개할 수 없는 많은 이상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욱 씨가 이 일을 9년간 겪어오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그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주변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증언을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공화당을 함께 창당했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고요. 그분은 저희 공화당의 의장님이셨습니다. 아내가 일본에서 니꼬니꼬 그 발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날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50분경에 포천의 대구로 돌아가시면서 어문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연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좀 보다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처음 신동욱 형제를 도왔던 변호사님 어디 갔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첫 번째 우리 변론을 맡던 변호사님인데 그 변호사께서 제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요. 그때 받을 때 본인의 변호사직을 걸고 본인의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박근혜 2007년 6월경에 박근혜 캠프에서 안봉근, 이재만, 이춘상, 정호성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의 사실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변론을 맡으면서 끊임없이 살해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협박에 시달렸어요. 근데 대체 어떤 협박입니까, 변호사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전화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댁이 잠실 주공아파트 몇 동 몇 호죠? 하고 전화를 탁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전화가 걸려온답니다. 모르는 번호죠. 전화를 받으면 변호사님 따님이 어느 유치원 무슨 반에 다니죠? 하고 전화를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께서 더 이상 변론을 맡을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고 변론을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분 말고 한 4사람 더 있잖아요? 대략? 저에게 녹취를 하나 당합니다. 아까 그 기록이 나와 있던 말이 그냥 지나갔는데 그 기록이 뭐냐면은 2007년 11월 28일 날 유경재단 그 사건에 최태민 아들과 손자가 개입했다는 녹취록입니다. 그 녹취록을 근거로 그분을 정인 신청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정인을 서로 나오셨는데 밖에 제가 나가 보니까 반신불수가 돼가 있는 겁니다.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 밖에 보면은 저 법정 앞에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소파에 누워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리를 주물러 드립니다. 임 검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하셨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신 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뭔가 딱히 이 죽음이 분명히 누군가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박영철 씨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씨의 죽음, 아까 대단히 이상한 생가보존협회장의 죽음, 또 오늘은 거론하지 않았던 만약에 의문사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거론할 만한 죽음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은 이제 수사해봐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왕 어렵게 나온 자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죽은 조카의 마지막 저에게 들려준 정언이죠. 어떻게 보면 유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다시 걸려옵니다. 고모부 오늘도 또 파고다에서 막걸리 드십니까? 나야 늘 이 생활 아닙니까? 집에 돌아가실 때
어떤 골목을 가실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요?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닐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조선족 애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정확한 워딩은 이랬습니다. 고무부 칼침 넣고 가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유경재단은 형제간의 싸움이었는데 조폭들을 동원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쫓겨난 박근영 씨는 그 모든 돈과 자리를 뺏겨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신빙성이 없는 사람, 사기나 치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로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박지만, 박근영 가운데 가장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이 박근영 씨예요.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그 모든 폭력 사건, 형제간의 폭력 사건을 병 환자를 동원해서 끝냅니다. 그 병 환자 행동대장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이 됩니다. 이게 한나라당입니다. 이게 새누리당이고 이게 박근혜입니다. 최태민부터 시작해서 40년 이상 우리가 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40년간 묵어왔던 사건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뉴스가 끊어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나오잖아. 오랫동안 쌓여있는 사건들이 나오는 네. 거예요. 많이 놀라셨죠. 비아그라 놀라셨죠. 그 다음에 각종 약물에 놀라셨죠. 10분의 2 정도 나왔습니다. 그 여하간 그거는 그것대로 가는데 저는 이 사람이 죽고 산 문제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 꼭 시간이 지나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우리는 아주 극히 일부만 경험했거든요. 보거나 듣거나 했는데 그 사건들을 뭐 정권이 바뀌던 이렇게 정치적 사안들이 다 끝난 다음에 꼭 의무사 다루듯이 다뤄줘야 한다.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